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새벽 궁궐의 기와 위로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으나 하늘 끝에는 어렴풋이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궁성 앞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조용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문무를 경비한 젊은 재상 유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소매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 쥔 칼자루는 아직 한 번도 뽑히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선우공,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선우는 잠시 고개를 들어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궁궐의 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수 낭자,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이 길을 끝까지 가겠소. 반정군이 국문 앞으로 다가가자 국문을 지키던 군사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들의 칼날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무너진 법도와 억울한 이들을 위한 것임을. 국문을 열라. 오늘의 이 발걸음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국문을 지키던 병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묵묵히 창을 거두었습니다. 국문이 열리며 새벽바람이 안과 밖을 가르던 경계를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왕의 처소. 진상군은 다급히 일어나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술과 연애, 방탕한 밤들로 흐려진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서 나라를 바꿀 그의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산군, 그대의 폭정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를 대신하여 폐위를 명한다. 그의 말은 사적인 복수도 권력 찬탈도 아닌 모든 이들을 살릴 활인의 외침이었습니다. 폭군을 꾸짖는 이 젊은 재상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 한 가지 의문과 함께 시간은 몇 해 전 봄날로 돌아갑니다. 성균관 담장 아래 첫 매화가 피어오르던 그날로 진상군의 폭정이 본격화되기 전 조정에는 아직 희망 섞인 속삭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봄 성균관 담장 아래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첫 매화가 하얀 숨을 내쉬듯 조용히 가지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성균관 담장 길 아래에서 책을 품에 안고 걸어가던 유선우의 어깨 위로 매화 가지 하나가 툭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담장 안쪽 한 여인이 매화 가지를 정리하다가 자신이 건드린 가지가 담장 밖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현수, 담장 안쪽의 별당에 기거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스승 집 교수였습니다. 유생날이 실례를 하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줄 알았는데 제가 건드린 가지가 그리 쉽게 넘어갔나 봅니다.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어깨 위 꼭 가지를 조심스레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시험 운이 참 좋을 것 같군요. 시험 운이라니요? 봄날 첫 매화가 이렇게 제품으로 먼저 와 주었으니 말입니다. 연수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상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 고운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나리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실지 지켜보는 증인이 되겠군요. 꽃이 실망하지 않도록 부디 곧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조그마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말 속에서 단정한 기품을 보았고 연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쉽게 휘둘리지 않는 기계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매화 향은 바람에 실려와 두 사람의 세계를 잔잔히 하나로 섞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봄빛이 더 밝아진 어느 날 성균관 근처의 조용한 서가 한켠 유생들이 빌려 읽는 서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창호 사이로 봄 햇살이 들어와 책들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논어를 들고 조용히 구절을 짚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 이 구절을 읽고 계시는지요? 선우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연수는 이미 그가 펼친 구절을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늘 제게 들려주시던 말씀입니다. 여인의 삶일지라도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저도 오늘 이 구절에 마음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생각하면 군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조차 이익에만 눈이 먼 듯하여서요. 벌써부터 나라를 생각하신다니 이미 나리의 마음은 군자의 자리에 서 계신 것 같군요. 허나 마음뿐인 군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을 떼지 못하고 붓을 들지 못한다면 가끔은 부드러운 냇물이 바위를 치지 않고 돌아서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가닿지요. 나리의 뜻도 지금은 돌아 흐르더라도 언젠가는 가 닿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에 조용히 하지만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무렵 조정 안팎으로는 진상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저작거리 유선우는 서책 한 권을 품에 넣은 채 성균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적 거리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장정 둘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 선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연회가 새벽까지 이어졌다지요. 그러게 말이오. 듣자 하니 군사들까지 불러다가 칼춤을 추게 했다더만. 나라 지킬 병사들을 술판에 세우는 자가 어디 있는가? 백성들의 이 말은 선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어진 다른 목소리가 그의 눈빛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들이 나온 기녀 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상궁들이 다녀갔다며? 그냥 다녀간 것도 아니야. 얼굴을 아주 샅샅이 살피더라. 기방뿐 아니라 명문가 교수들까지 얼굴 고운 이들은 따로 이름을 적어간다지 뭐야. 궁녀 징발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진짜겠어?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허튼 말 같지가 않아. 이번에는 지나가던 선비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상소를 올린 김생원.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데 들었나? 유생이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역심으로 물려 치워졌다지. 이젠 입조차 조심해야겠구먼. 이 세 가지 대화 소리가 서로 이어지는 듯 한꺼번에 선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작거리의 민심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생조차 나라를 걱정하다니 나라가 어디선가 크게 뒤틀리고 있다. 그리고 기생들의 대화는 유난히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얼굴 고운 교수들의 이름을 적어간다. 순간 연수의 맑은 눈빛과 고운 얼굴이 선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매화 아래에서 지었던 고운 미소, 서가에서 논어 구절을 함께 나누던 순간 그 모든 장면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를 둘러보며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탁해져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성균관 후원, 매화꽃이 절정으로 피어난 밤, 달빛 아래 작은 연못이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연수는 잠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후원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선우나리, 요즘은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숨은 짧고 생각은 길어 보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티를 많이 냈습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달라진 걸음걸이는 물론이요.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해 보이시는걸요. 낭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폭정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궁녀를 징발한다는 소문에 간언하던 신하들이 사라졌다는 소문까지요. 제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문만 닦는다고 이 혼탁함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군요. 나리 군자가 지닌 가장 큰 힘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고로 군자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도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우나리께서 지켜야 할 것은 나라와 백성이겠지만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같은 말에 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연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낭자는 이미 제 마음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리에 계십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제 옆에는 반드시 낭자가 함께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 연수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나리의 길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설령 두 발이 다른 길 위에 서게 되더라도 마음만은 늘 나리와 같은 곳을 향해 걷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숨겨왔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은 평생 서로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수의 집 사랑채, 선우는 연수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우공, 우리 연수를 아껴주시겠다 하니 이 늙은이의 근심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연수 낭자입니다. 연수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얼굴을 굳히며 말합니다. 허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젊은 교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니 밤잠이 편치 않습니다. 혼례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집안을 정돈 중이오니 날짜를 앞당기는 방안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선우와 신연수의 혼례를 서두른 지도 벌써 닷새째. 봄날의 저녁 노을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고요 속에는 스산한 정적이 스며 있었습니다. 요즘 뜰에 동백꽃이 유독 진하구나. 마냥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불길한 징조 같구나. 어머님, 꽃은 꽃일 뿐입니다. 혼인을 앞두고 불안하신 마음이 꽃까지 그리 보이시는 것이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대문 앞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 소문이 현실이 되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척.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이른 아침, 한 관리가 서류 상자를 들고 바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다 무언가 툭 떨어집니다. 두루마리 한 통. 그 길을 지나던 늙은 종이 우연히 그것을 줍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떨어졌습니다요. 그리고 그 늙은 종은 떨어지며 펼쳐진 두루마리에서 붓글씨로 적힌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팔도 규수 징발 명부, 그리고 그 가운데 똑똑히 보이는 이름. 신연수. 늙은 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수 아씨, 큰일 났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평생 연수를 돌보아온 중길 영감으로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춘 연수 집안의 눈이자 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님, 아씨, 당장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조정에 아씨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그녀는 한시도 지체 않고 보따리를 싸며 피신할 준비를 했습니다. 곧이어 연수의 집 문이 벌컥 열리며 선우가 나타납니다. 낭자, 이 거울에도 궁녀 징발령이 떨어졌다 합니다. 징발꾼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네, 나리, 저도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도 피하셔야 합니다. 저를 숨겨주다 들키시면 나리 앞날이 더 위태해지십니다. 아니요, 저는 관직보다 낭자가 더 중요하오. 선우의 망설임 없는 말에 연수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나리, 선우는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낭자, 지금은 뒷일은 생각 말고 당신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잠시의 고난일 뿐일 것이오. 우선 빨리 중길 영감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에 있든 내 곧 찾아가리다. 나는 뒤에 남아서 징발꾼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게 교란하겠소. 나리, 그럴 순 없습니다. 나리도 그냥 안전한 곳에 피신해 계십시오. 아니요, 내 생각은 마시고 어서 떠나시오. 시간이 없소.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 눈맞춤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짧고도 절박했습니다. 연수는 숨을 가다듬고 보따리를 꼭 품으며
중길 영감과 함께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저작거리에 떠돌던 소문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연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중길 영감과 함께 고을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선우는 곧장 다른 길로 빠져 추격하는 이들이 있는지 감시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두운 숲속길, 어둠 속에서 중길 영감이 연수의 앞에서 걸어가며 횃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남촌의 갈림길입니다. 암자는 그 너머 산등성이 뒤편에 있지요. 연수는 중길 영감의 말에 힘을 내어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돌에 걸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우나리님도 지금 이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겠지. 그 생각으로 그녀는 걸음걸이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산길의 밤은 고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중길 영감이 횃불로 앞길을 밝히고 있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제대로 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잠시 쉬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깊게 패인 웅덩이에 발이 빠지며 연수는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씨! 연수는 가파른 산길에서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이 헛디뎌 큰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숨소리와 함께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고 온 세상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어둡게 잠겼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바람이 가지를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다쳤던 귀를 서서히 적셨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머리는 흐릿한 안개 속을 걷는 듯 아릿하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가씨,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저는 누구고 이곳은 어디죠?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그녀는 눈앞의 모든 것에 익숙함 대신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길 영감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연수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아씨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씨 이름은 신현수이십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연수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인상을 찌푸리며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적지였던 산속 암자에 도착한 중길 영감은 연수를 방에 눕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떠나기 전 이곳의 위치를 말씀드려 놓았으니 상황이 풀리는 대로 선우 나리가 곧 오실 것입니다. 선우? 예, 아씨와 혼례를 앞두고 계시는 선우 나리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중길 영감의 눈은 한참 전부터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지금 모든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이 아씨를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암자 뒤편 산길에 가늘게 아침 햇빛이 스며들 무렵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옷자락은 흙먼지에 젖어 있었고 밤새 징발꾼들의 동선을 살피느라 눈가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수 낭자. 그는 거의 쓰러질 듯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 연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 말에 선우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듯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낭자, 저입니다. 선우입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그러나 연수의 표정에는 낯선 사람을 바라볼 때 조심스러움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선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으나 떨리는 숨을 억지로 가다듬고 연수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 한켠에서 눈물을 훔치던 중길 영감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우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아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영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길 영감은 죄책감에 손을 떨며 밤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아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선우날이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쓸모없는 것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면. 선우는 중길 영감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감, 이 일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 밤의 혼란 속에서 낭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일을 하셨어. 연수 낭자가 기억을 잃었다 한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수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낭자,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저는 늘 낭자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나리의 짐이었나요? 아닙니다. 낭자는 제게 짐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도 슬픔도 없이 부드럽지만 확고한 결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선우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숨을 조금 가라앉히며 속삭였습니다. 나리의 목소리,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선우는 연수가 깊은 잠에 들자 조용히 암자뜰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대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여도 나는 끝까지 그대의 곁을 지키겠소. 그대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으니 내 두 손으로 그대를 이렇게 만든 세상부터 바로잡아 보이겠소. 그 다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선우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뜨거운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연수의 기억은 마치 누군가 조심스레 덮어놓은 책처럼 고요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한 사람과의 사랑과 약속이 선명히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된 듯 보였습니다. 선우는 연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온이 과연 그녀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의 그림자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연수가 작은 가지를 꺾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단단하네요. 꺾어도 잘 부러지지 않아요. 선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버틴 나무일수록 속이 더 단단해지지요. 낭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걸요.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덮여진 것일 뿐입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잠깐 묻어두고 지금의 평온을 숨처럼 들이쉬고 계신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낭자에게는 더 나은 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선우의 말이 연수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선우의 가슴에는 새로운 결의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수 낭자의 이 고통은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외면해온 불의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다시는 누구도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그 다짐은 소리 없는 외침처럼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암자의 주지스님은 선우를 불러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공, 연수 낭자는 여기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공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이 산 아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떠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지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곁에만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 잠시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지요. 그 한마디는 선우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숨어있던 답을
조용히 깨우는 듯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 잠든 연수의 곁에 다가간 선우는 묵묵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결, 희미한 달빛에 젖은 어깨, 모든 것이 그를 머물게 했지만 머물러서는 지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 낭자, 저는 잠시 먼 길을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이 나라 백성들이 잃어버린 평안까지 함께 되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의 결의만큼은 새벽의 찬 공기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유선우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그 길에 조용히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우는 산을 내려오자 곧장 성균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도 들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상봉도 미뤄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의 조용한 서재 한켠에서 선우는 낮과 밤으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던 데다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그의 목표는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선우의 붓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속에 새겨 넣었던 생각을 그저 종이 위로 옮겨 적는 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자 명단에 유선우라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 소식은 조정 곳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선우는 곧바로 예문관 검열로 제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유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정 한가운데로 들어선 관료가 되었습니다. 조정에 들어온 뒤 선우는 나라의 어둠을 소문이 아닌 문서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게 된 예문관 검열은 과거에 막 급제한 선비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왕의 문서와 보고를 접하는 핵심 직임이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왕에게 올릴 주청과 각 관서의 보고들을 살폈습니다. 어제도 궁에서 연회가 이어졌구나. 연흥이 끝날 줄을 모르는군. 승정원 일기의 한 귀퉁이마다 밤새도록 악가무를 즐기시다 라는 기록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앞에서는 간언을 올렸던 신하들의 가마가 늦은 밤 빈가마로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저 나으리는 그저 궁녀 징발을 삼가시라 한마디 올렸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지요. 이로써 선우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연수에게 닥친 위협은 어느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폭정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의 앞에는 매일 새로운 어둠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언젠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로운 변화의 토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선우가 퇴청하려 예문관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뜰 한쪽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유검열, 잠시 함께 가시지요. 선우를 부른 이는 성품은 과묵하지만 사원부 내에서 가장 강직한 인물로 알려진 홍지평이었습니다. 선우는 의아했으나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별실에 들어서자 이미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청렴과 의기로 이름난 중견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오래 눌러온 결의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홍지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검열, 그대가 요즘 다루는 문서들을 우리가 모를 줄 아시오. 선우는 놀라 잠시 멈칫했으나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맡은 바 책임으로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기록을 넘어서 나라의 병든 곳을 드러낸 사람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이미 펼쳐진 것은 선우가 밤마다 몰래 정리해 놓았던 패정 기록첩의 사본이었습니다. 실질적 반정의 주도자인 성대감이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궁녀 강제 징발, 충신 숙청, 군사 사사 동원. 우리가 듣기만 했던 일들이 이토록 명백하게 적혀 있을 줄은 몰랐소. 우리는 오래 전부터 결의를 다져왔소. 허나 명분이 없었지.
분노는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다오. 하지만 그대의 기록은 다르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고 비난이 아니라 증거요. 나라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무너졌는지 말해줄 근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소. 무력만으로는 역모가 된다. 허나 이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정이요. 다만 나라가 왜 뒤집혀야 하는지 그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지. 유선우, 우리는 그대를 우리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오. 칼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진실을 밝힐 사람. 그대의 기록이 반정의 첫 장이 될 것이오. 등잔불 아래에서 선우의 눈빛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연수를 잃을 뻔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걸음이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기록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인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소. 오늘부터 그대는 더 이상 신입 관원이 아니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자요.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그의 기록이 이제 나라를 되돌리는 반정의 불씨가 되었음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관료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선우는 앞에 놓인 기록첩을 손끝으로 가볍게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만약 반정이 일어난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홍지평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래, 말해보시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택하는지 백성과 사관, 후대의 사서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력 강제 징발, 군사의 사사 동원, 충신 숙청, 연애로 인한 국정 공백, 왕이 먼저 법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를 나라를 위해 거두는 것입니다. 선우의 거침없는 말에 방 안에 모인 모두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어질 선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간신들의 분열입니다. 성대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갈라놓는단 말이오. 선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리와 재산을 은밀히 조사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자보다 내가 먼저 버려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한 몸이 아니라 흩어진 모래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민심입니다. 유생들을 움직여 상소를 연달아 올리게 하고 그 상소를 왕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곧 왕이 백성을 버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 모인 관료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우의 주장은 이미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완성된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명분이 갖춰진 뒤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분을 새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평대군 이연이 그 적임이라 사료됩니다. 그의 말은 젊은 혈기만으로 뭉쳐진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선우는 단숨에 반정 세력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궁성 가까이의 작은 별당. 그곳에는 반정의 실질적 주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문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자네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예문관에서 올린 기록들 그리고 자네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들었지.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사리와 명분에도 박다고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지러운 나라로 인해 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이 결국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지. 한 사람의 고통으로 시작된 제 결심이 결국 이 나라의 고통과 맞닿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방 안의 다른 중신들은 말없이 선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선우가 정리해 온 전략과 명분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군. 듣던 대로 자네는 우리가 찾고 있던 마지막 조각인 셈이야. 또 다른 날 어느 저녁
무관 박장군이 창수를 멈추고 선우를 돌아봅니다. 훈련장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장군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반정의 군영 이야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문인 하나가 모든 판을 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 반정이 성공하려면 군사가 피를 적게 흘려야 합니다. 전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인의 진정한 도라 배웠습니다. 어허, 흥미롭구려. 그러면 문인인 자네가 나 같은 무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궁성은 정면으로 치는 곳이 아닙니다. 반정에서 군사의 움직임에 있어 핵심은 신속함입니다. 먼저 군사의 움직임의 명분을 주어 저들을 방심케 해야 합니다. 움직임의 명분이라. 순찰 강화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병력만을 궁성 가까이 조용히 배치합니다. 그 병력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되 누구도 반정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반정이 시작되어 국문을 열 때가 오면 군사들에게 먼저 칼을 내리라 명합니다. 이날의 싸움은 사람을 베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법도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니까요. 홍지평이 왜 자네를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군. 우리 형세에 써붙이지 못했던 마지막 줄 하나가 자네의 입에서 채워졌어. 문인이 명분을 세우고 무인이 힘의 방향을 맞추며 뜻을 모았을 때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유선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의 마지막 단추는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걷어낼 변화는 이제 단숨에 시작될 기세였습니다. 반정을 앞둔 마지막 날, 선우는 먼저 들려야 할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속의 암자. 연수는 작은 나무 조각을 손끝으로 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예전보다는 완연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가 생각난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표정이 늘어난 것이 주지스님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낭자, 오랜만입니다.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선우에게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요즘은 이상합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는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말에 선우는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들키지 않으려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목소리의 주인도 낭자의 기억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낭자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상하네요. 나리와 마주 앉아 있으면 가슴이 덜 떨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선우와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조용히 일어나 연수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낭자, 이제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날에는 더 나은 세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수는 이유를 모른 채 멀어지는 선우의 뒷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낍니다. 선우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으려는 듯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꿀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새벽 군사와 문신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병력은 이미 강문 주변에 배치했어. 호위의 명목이라 의심은 적을 것이요. 우리는 오늘 사사로운 분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사실은 이 나라 전체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혜롭게 끝맺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새벽 궁성 가까이 깔린 안개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문 앞 박장군이 조용히 손을 들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칼끝을 내립니다. 오늘 그 어떤 칼도 사람을 베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무너진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이다. 국문을 열어라.
철문이 천천히 거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을 지키던 근위병들이 놀라 무기를 들었지만 선우는 두려움 없이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명을 들으라. 우리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아니다. 왕이 저버린 법도를 다시 세우러 왔을 뿐이다. 근위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그들 역시 왕의 폭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이 뒤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누가 백성을 위하는가? 폭군인가? 법도인가? 이 길은 반역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왕의 자리를 버린 자를 거두는 길이다. 그 소리와 같은 외침에 근위병들의 창끝이 하나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으로 반정군이 진입하자 연해로 어지럽혀진 남은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어김없이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술상과 궁녀들의 흐트러진 옷가지들, 왕의 처소 앞, 붉은 등불만이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진상군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들어섰느냐? 너희는 모두 역적이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역적들의 목을 베어라. 하지만 그의 명을 따를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기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진산군, 그대는 백성을 저버리고 나라의 법도를 사사로이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그 죄를 바로잡으려는 이들을 끝도 없이 죽였다. 그대는 왕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폐위를 명한다. 그 말을 들은 진상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유선우의 지시로 인해 몰락한 폭군은 반정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밤새 요동치던 궁궐의 아침이 찾아왔을 때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함성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군사들의 발걸음이 잦아든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첫 숨결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폐위된 진상군을 대신해 즉위한 숭종은 예법을 따라 무겁게 고개를 들고 마지막 한 문장을 천천히 읊었습니다. 이제 허물어진 법도와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겠다. 그 목소리는 궁궐의 높은 처마 아래에서 맑게 울려 퍼졌고 선우의 가슴 한가운데 잔잔하지만 확고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처음으로 국가의 이름 아래 발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대감이 선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선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네의 식견과 기록이 있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명분을 세울 수조차 없었을 걸세. 명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속에 있던 것을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적는 것도 칼을 드는 것 못지않은 용기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웠다면 그보다 귀한 공이 어디 있겠는가. 칭찬이 이어졌지만 선우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고 조용히 시선만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수. 그날 이후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폭정 아래 억울하게 관직을 잃었던 신하들이 하나 둘씩 복직되었고 사사로이 동원되던 군사들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궁녀 강제 징발도 폐지되었으며 연해로 밤을 지새우던 궁궐은 이제 다시 엄중한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의 삶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가에 올리는 상소가 줄고 시장에는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폭정 아래 무너졌던 나라가 단 몇 달 만에 숨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이후 선우는 조정에서 받은 모든 관직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봄의 흙내가 은은히 퍼져왔습니다. 바람 사이로 흩날리는 매화 향은 연수가 가장 좋아했던 향이기도 했습니다. 암자 앞에 다다르자 주지 스님이 선우를 맞이했습니다. 선우공,
지난 날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구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 연수 낭자의 마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되찾는 일은 왕을 바꾸는 일보다 더디고 어렵지요. 허나 마음도 물과 같아서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암자의 정원 앞 연수는 작은 나무 조각을 새 모양으로 깎아 가지 끝에 살며시 매달고 있었습니다. 낭자, 오랜만입니다. 나리, 가끔은 나리의 얼굴을 꿈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십니까? 기억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리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제 곁에 있어도 되는 분 같다 해야 할까요?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전에 낭자가 좋아하던 구절입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 이 글을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미소도 눈물도 짓지 못한 채 그 말을 조용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선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길이 아니라 덮여있던 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듯이 며칠 동안 선우는 연수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에 물을 주고 점심이면 산에서 내려온 햇빛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쌓아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가 나무 조각을 깎다 손을 다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보십시오. 선우가 급히 손을 잡자 연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손, 예전에 많이 잡았던 손 같습니다. 이 따뜻함, 어디선가 아주 소중했던. 그 순간 바람이 매와 향을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우. 왜 이 이름이 제 입에서. 기억보다 더 깊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선우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혼자서 뒤뜰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화꽃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수 낭자, 괜찮으십니까? 선우공,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인가 봅니다. 기억은 흐릿한데 당신이 떠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저는 항상 울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지. 낭자,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낭자가 과거를 기억하든 못하든 낭자 곁을 지킬 것입니다. 선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매화꽃 한 송이가 선우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수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선우공, 우리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던가요? 네, 바람이 잦아든 줄 알았다며 제게 미안하다 말했었죠. 연수의 눈가가 천천히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다 연수는 갑자기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공,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했던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 써내려가도 괜찮겠지요? 예, 오늘을 시작으로 낭자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손 위로 매화꽃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잃었던 이름이, 잃었던 시간이, 그리고 잃었던 마음이 조용히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다시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숭종은 여러 번 그를 관직으로 불렀지만 그는 예를 다해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숭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기억의 조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있어 기억을 찾아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연수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공, 저는 이제 합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기억의 크기보다 함께 살아갈 날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낭자와 함께라면 저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었던 계절을 조금씩 되찾으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폭정으로 어두웠던 나라에는 조금씩 평온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화꽃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